지구를 걷다 네 번째,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끝없이 떨어지는 물의 심장 소리.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시간을 보다 토론토 공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을 달렸을까요? 창밖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리던 높은 빌딩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더 넓어진 하늘과 강,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들이 시야를 채웠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도로 표지판에 나이아가라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 속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눈으로는 아직 폭포가 보이지 않는데 멀리서부터 쾅, 쿵 하는 낮은 울림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하 어딘가에서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요. 폭포로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발걸음은 점점 저도 모르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흰 안개 같은 것이 떠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커다란 물의 가장자리.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일종의 물안개.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줄기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가슴 쪽까지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예쁜 경치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자연의 심장 소리구나. 그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시간 감각이 조금 희미해졌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으면 1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도 잘 알 수 없었죠.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렇게 단순히 물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을 눈으로 본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해 볼게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걸쳐 있는 세계적인 폭포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아가라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세 개의 폭포를 합쳐 부르는 이름입니다. 먼저 캐나다 쪽에 있는 가장 크고 웅장한 폭포가 있습니다. 말발굽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말발굽 폭포라고 부르죠. 그리고 미국 쪽에는 조금 넓게 물이 떨어지는 아메리카 폭포, 그 옆에 작은 폭포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신부의 면사포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세 폭포를 모두 합치면 세계에서 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폭포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높이만 놓고 보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더 높은 폭포들에 비해 극단적으로 높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폭의 길이, 물의 양,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규모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직접 와봐야 이게 이런 크기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는 곳입니다. 나이아가라 일대는 단순히 폭포만 달랑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폭포 주변에는 호텔과 전망대, 카지노, 각종 레스토랑, 놀이시설, 와이너리까지 온통 관광을 위해 조성된 하나의 큰 마을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자연이 한 7 정도라면 사람이 만든 관광지가 그 나머지 3 정도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밤에는 폭포에 조명이 켜지고 불꽃놀이가 열리는 날도 있고 유람선과 헬리콥터 투어, 와인 투어까지 더해지면서 낮과 밤,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죠. 이제 한국에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나이아가라 폭포로 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보통은 캐나다의 큰 도시인 토론토를 기준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토론토까지는 직항 기준으로 약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왕복 항공권 가격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비수기에는 보통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연시 같은 성수기에는 17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면 밴쿠버 같은 캐나다 서부 도시나 미국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경유해 토론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했다면 이제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이동해야겠죠.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는 대략 120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동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토론토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나이아가라 폭포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를 타면 됩니다. 편도 기준으로 대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고 보통 1시간 간격 전후로 버스가 운행됩니다. 시간만 잘 맞추면 가장 단순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차입니다. 기차를 타고 나이아가라 역까지 이동하는 방법인데 창밖 풍경을 여유 있게 보고 싶다면 이 방법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토론토 공항이나 시내에서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해서 가는 거죠. 나이아가라 주변에는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비교적 단순해서 운전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때는 차를 빌려 나누어 부담하면 전체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행이 처음이라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게 부담된다면 현지 아닌 여행사의 당일치기 투어나 하루 혹은 이틀짜리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과 가이드, 일부 식사까지 한꺼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다녀오기 좋습니다. 이제 나이아가라에서 이건 꼭 봐야 한다 싶은 곳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건 폭포 전망대와 산책로입니다. 이곳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코스입니다. 폭포와 나란히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폭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면 얼굴에 물 한 개가 미세하게 닿을 정도로 폭포와 맞닿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뒤로 물러나면 말 발굽 모양을 한 폭포의 곡선을 한눈에 시원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눈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물줄기와 폭포 위로 떠오르는 무지개를 볼 수 있고 밤에는 강 위로 드리워진 조명과 함께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폭포 바로 아래까지 들어가는 유람선입니다. 나이아가라에 왔다면 이건 꼭 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큰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점점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물 한 개가 빗방울처럼 얼굴에 닿기 시작합니다. 폭포 바로 앞까지 배가 접근하면 눈앞 전체가 하얀 물기둥으로 뒤덮이고 마치 폭포 속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는 구경을 위한 배경음이 아니라 정말 물의 힘 그 자체입니다. 이 체험은 단순히 풍경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물의 힘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포를 옆과 뒤에서 보는 체험 코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폭포 뒤쪽에 뚫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창과 작은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폭포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서 흰 비막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뒤에서 바라볼 때는 거대한 물의 벽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폭포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망대와 식당입니다. 높은 전망 타워에 올라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와 주변 도시, 강이 흘러가는 방향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전망대 위쪽에는 천천히 회전하는 식당이 있어서 앉아서 식사하는 동안 주변 풍경이 서서히 바뀌며 돌아가는 것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폭포에서 조금 벗어난 드라이브 코스와 와이너리들입니다. 나이아가라 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강 아래쪽에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라는 아기자기한 마을이 나옵니다. 이 주변에는 와이너리들이 여럿 모여 있어서 캐나다 특산인 아이스 와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습니다. 폭포의 거칠고 웅장한 모습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으로 산책과 와인, 작은 마을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숙소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디에 숙소를 잡느냐에 따라 여행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먼저 폭포가 한눈에 보이는 호텔들입니다. 폭포 바로 앞 언덕에는 창밖으로 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호텔들이 쭉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운이 좋게 폭포를 향한 방을 잡으면 침대에 누워서도 폭포가 보이고 밤이 되면 조명에 물든 폭포와 불꽃놀이까지 한 화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들은 가격도 그만큼 비쌉니다.
성수기 기준으로 하룻밤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하는 객실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 생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호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도심 쪽에 있는 일반 호텔과 모텔들입니다. 폭포에서 조금 떨어진 쪽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대의 숙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머무르면 도보로나 버스로 폭포까지 이동할 수 있고, 숙소 안에서는 폭포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격 대비 깔끔하고 쓸만한 곳이 많습니다. 성수기 기준으로 중급 호텔은 하룻밤에 대략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모텔이나 작은 여관급 숙소는 그보다 약간 더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근교 마을에서 머무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같은 작은 마을의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은 최소 2층, 3층 정도의 작은 건물들이 모여 있고 와이너리와도 가까워 여유롭게 산책하고 쉬기 좋은 곳입니다. 낮에는 폭포를 구경하고 밤에는 이 조용한 마을로 돌아와 차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조합은 폭포의 강렬함과 마을의 여유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여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나이아가라에서 꼭 맛보고 싶은 음식 얘기를 해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식 도시라기보다는 전형적인 관광지의 느낌이 강하지만 그래도 여행의 재미를 더해줄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식 아침 식사입니다. 베이컨에 스크램블 에그, 바삭한 감자 튀김, 그리고 메이플 시럽을 듬뿍 뿌린 팬케이크나 와플까지. 폭포 근처 브런치 카페나 호텔 조식으로. 이게 바로 북미식 아침이구나 실감할 수 있는 메뉴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대표 간식인 감자 요리입니다. 감자튀김 위에 소스를 얹고 치즈를 올려 먹는 요리가 있는데 바삭한 감자와 부드러운 치즈, 소스가 섞여 허기진 배를 단번에 채워줍니다. 이 음식은 폭포 주변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아가라 와인, 특히 아이스 와인입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은 캐나다에서도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을 때 얼어있는 포도를 수확해 만드는 아이스 와인은 이 지역의 특산품 같은 존재입니다. 와이너리 투어를 신청하면 여러 종류의 와인을 조금씩 맛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와인을 한 병 정도 기념으로 사오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폭포 전망 레스토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음식 맛 자체만 놓고 보면 특별히 인생 맛집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폭포를 내려다보며 식사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값진 추억이 되기 때문에 맛반, 경치 반, 아니 경치가 한 7 정도라고 생각하고 올라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나이아가라는 사계절 여행이 모두 가능한 곳이지만 느낌은 계절마다 꽤 다르게 다가옵니다. 먼저 봄입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나이아가라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강과 주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관광객이 여름만큼 많지 않아 비교적 한적하고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걸어다니기에는 나쁘지 않은 날씨입니다. 다만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겉옷은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여름, 그러니까 6월에서 8월까지는 나이아가라의 대표적인 성수기입니다. 폭포 유람선, 저녁 야경, 불꽃놀이 같은 각종 액티비티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날씨도 따뜻해서 밤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는 숙소 가격과 투어 비용, 그리고 사람 수가 모두 최고조에 이릅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고 날씨 좋은 나이아가라를 보고 싶다면 이 시기가 잘 맞습니다.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나이아가라 주변 나무들이 서서히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폭포 주변 절벽과 숲이 붉고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하얀 폭포와 가을색 숲의 대비가 아주 멋진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관광객 수도 여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 기온은 한 자릿수에서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많습니다.
강 일부가 얼기 시작하고 폭포 주변 바위에는 고드름이 달리면서 색다른 겨울 풍경을 보여줍니다. 겨울에는 유람선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바람이 강하고 체감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고요한 겨울 나이아가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적고 물과 얼음이 함께 있는 풍경이 또 다른 매력을 주기 때문이죠. 이제 실전 팁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먼저 언어입니다.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지만 나이아가라 관광지에서는 대부분 영어가 사용됩니다. 한국인 관광객도 많아서 곳곳에 한글 안내문이나 한국어를 조금 아는 직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폐는 캐나다 돈을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일부를 미리 캐나다 돈으로 환전해 가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관광지 특성상 식사, 기념품, 숙소 가격이 캐나다 다른 지역보다 다소 비싼 편이라는 점도 미리 알고 가면 좋습니다. 교통은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버스, 기차, 투어 상품이 다양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도로 상태가 좋고 주차 공간도 충분한 편이라 운전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날씨와 옷차림은 계절에 따라 신경 쓸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봄과 가을에는 기온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그 위에 걸칠 겉옷 하나를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반팔로도 충분한 날이 많지만 폭포 주변에는 물안개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얇은 긴팔이나 바람막이 정도를 하나 챙기면 더 편합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코트, 장갑, 모자, 목도리까지 완전한 겨울 장비가 필요합니다. 폭포 주변에서 즐기는 체험들, 특히 유람선이나 폭포 뒤 체험 코스를 이용할 때는 물이 많이 튈 수 있으니 방수 겉옷이나 빨리 마르는 재질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이나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는 비닐팩이나 방수 케이스에 넣어 보호하는 게 안전합니다. 치안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지만 어느 관광지든 마찬가지로 밤 늦게 인적이 드문 골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급한 상황이 생기면 캐나다의 긴급전화번호는 911입니다. 이 번호 하나는 기억해두면 안심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마치며 들었던 마음을 여행을 떠나는 당신에게 건네고 싶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 있으면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쏟아지는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걱정과 고민들이 함께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묻게 되기도 합니다. 폭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지만 그 물은 강이 되어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바다로 흘러가죠. 그 풍경을 조용히 보고 있으면 멈추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자. 이런 문장을 누가 대신 내 마음속에 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언젠가 당신도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게 된다면 사진을 꼭 많이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그 소리와 진동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 순간의 감각이 아마도 이 여행에서 가장 오래 남는 기념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구를 걷다. 세계 100대 여행지 버킷리스트 100. 떠나야 할 이유. 여행 기획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해외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